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통령실이 공감한 것을 두고 헌법 파괴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이란 사실이 또 한 번 입증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개혁자문위원회가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등 8개 핵심 과제를 권고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딴 과로사와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 문제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년 연장 방안에 대해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가 민생개혁 입법의 분수령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내일 내란 재판부 설치법의 본회의 상정도 미뤄질 전망입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조국 혁신당 등 범여권도 우려의 목소리를 낸 상황. 정청래 대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법안은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충분하게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당내 공론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12월 연내에 이것을 처리하는 데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민주당은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재판부 설치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의원들의 찬반 의견이 오간 가운데 논의는 다음 의총에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내란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엔 이견이 없었고 전문가 자문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오는 28일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대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 내란의 책임을 낱낱이 단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은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 악법을 고발하는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또 특검이 통일교와 민주당 유착 의혹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대통령실의 발언을 두고 헌법 파괴 컨트롤 타워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헌법 파괴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6시간 동안 이어진 국민 고발의 형식의 의원총회도 열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입법 폭주에 민생은 실종됐다며 탐욕으로 쌓아올린 권력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관인 것은 이런 파괴와 해체의 폭주를 개혁이니 민주니 정상화라니 하는 그럴듯한 거짓말로 포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올린 권력의 모래성,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특검의 민주당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도 촉구했습니다. 통일교 핵심 인사의 민주당 연루 진술에도 특검이 수사하지 않은 건 선택적 편파 수사라고 비판하며 민중기 특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사 감찰 지시와 인사청탁 논란을 문제 삼아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등을 오늘 하루 연이어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처리가 예정된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필리버스터 조편성 등 내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강경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국회개혁자문위원회가 국회가 개혁해야 할 8대 핵심 과제를 마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자문위는 윤리특위 상설화, 법사위의 체계적우 심사 기능 분리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자문위원회가 3개월 동안 논의한 끝에 국회가 개혁해야 할 8대 핵심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자문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 그리고 삼권 분립을 강화하는 국회 등 3대 목표를 기준으로 국회 개혁 방안을 추렸습니다. 8대 과제에는 먼저 22대 국회 후반기에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국회의원의 징계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원화를 막기 위해 체계 자구심사의 기능 분리도 권고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의 순기능과 역할, 그리고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제23대 국회부터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 수당의 연봉제 전환 추진, 국회의원 경조사 시 소속 상임위 소관기관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수수 전면 금지 조항 신설, 국회의 사회적 대화기구 법제화 추진 등의 내용이 8대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자문위로부터 개혁 권고문을 전달받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제안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더 충실히 하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권고안을 바탕으로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차분히 검토하고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개혁자문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더 단단한 민주주의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겠다는 취지로 국회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출범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최근 내부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반발이 나오고 있는 여야의 공통된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민주당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했던 1인 1표제가 이제 부결이 됐어요. 바로 이제 이걸 놓고 친명계 정치인들 사이에서 공개적인 이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지방선거 예비 경선 공천 룰 개정안도 이제 부결이 됐는데 같은 맥락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내 주도권을 놓고 친명계의 움직임이 이전보다 훨씬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1인 2표제가 그 도화선이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28표 차이로 부결이 됐는데 차기 당대표를 뽑는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표심 반영 비율을 높이는 당원 개정안도 부결이 되면서 정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언론의 분석도 나옵니다. 네. 특히 내년 이 6.3 지방선거 때 광역,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00% 투표로 반영하는 내용에서 이 당원 개정안도 부결이 됐었죠. 네. 결국 오늘 이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로 조정해서 의결이 됐습니다. 이 당 안팎에서는 이 당원 개정안에 반대하는 중앙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불참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 친명계가 공개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이 당원 개표를 밀어붙이는 정 대표에 대한 반발이 반영됐다라는 겁니다. 네. 이 친명계 원내와 원외 인사 최대 모임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상임 공동대표인 이 유동철 부산 이 수영 지역위원장은요.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번 개정을 준비한 사무총장은 책임지고 용퇴하라라면서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유 위원장 조만간에 이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이 밖에 대장동 변호사 출신의 친명계 이건태 의원 역시 당내 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성찰과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는 등 정 대표의 리더십 리스크가 당장 이 최고위원 보궐선거 때부터 더 두드러질 수 있다라는 분석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대표의 리더십 리스크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상황으로 이제 넘어가 보죠. 장동혁 대표가 12월 3일 비상계엄 일주기에 맞춰서 이제 내놨던 옹호 성격의 입장 발표 이후에 내부 분위기가 이제 좀 소란스럽죠?
네, 당시에도 짚어드렸는데요. 이 장동혁 대표가 이 지도부가 내놓은 계엄 1년 메시지가 극우 노선으로 비춰지면서 당내 갈등이 조금 더 격화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장 대표, 이 12.3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당일 내놨었는데 이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윤한홍 의원이 이 어이없는 판단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라고 직격을 했고요. 또 조은희, 권영진 의원 등도 이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당내 공개적인 반기를 드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비상계엄 1년이 이 내년 지방선거를 맞아서 중요한 시점이란 여론이 지배적이었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는 공식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라는 내부 여론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재선 의원들도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의 메시지를 냈는데 이 정작 장 대표는 노선 변화를 거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장동혁 대표 최근에 의원들과 잇따라서 개별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 내부 여론 다독이기에 나섰지만요. 정치권에서는 이 국민의힘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장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내부 평가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 고발의 명목으로 열린 의총에서 장 대표가 어떤 운신의 폭을 확보하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이 네. 갈등이 봉합이 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빠르게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될 것인지 가닥이 잡힐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개정안 또 이야기를 나눠보죠.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로 1일 1 법안을 처리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상기시켜서 바로 이걸 이제 손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죠. 네, 이른바 이 필리버스터 제한법이라고 불리는 이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이 필리버스터 실시 후에 국회 본회의 의사 정족수인 제적의원의 5분의 1, 즉 60명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20-30명의 의원들만 보통 자리에 남고 네. 대부분의 의원들을 자리는 비우는 게 일반적이었고 특히 자정이 넘으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하는 그런 셈인데요. 네. 현재 정치 여야 구도를 고려하면요. 국민의힘에서는 매일 자정 넘어서부터 60명 이상의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본회의장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주요 정책 법안들을 추진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강행으로 이 처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보니까 네. 이를 최우선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 읽힙니다. 네. 필리버스터 이제 본회의장에 국회의원 60명이 미달이 됐을 때 국회의장 직권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법안, 그게 이제 핵심 내용인 거죠. 국민의힘이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송원석 대표, 원내대표가 소수 야당의 입을 틀어 막으려 한다 이제 반발을 했고 반대 입장을 조국혁신당도 분명히 했네요. 이를 위해서 이제 법안 상정 시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런 카드도 현재 거론되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일당 독재 선언이라면서 이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태서 이 조국혁신당 역시 오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이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수기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인 장치라며 특별한 실익도 없고 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개정안에 반대한다라면서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국회법 개정안이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겠다 그런 입장인데요. 내일이 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서 자정이 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다만 민주당은 다음 날인 10일에 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 이재명 정부 1, 2년 차 때 주요 정책 입법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이 이 필리버스터 제한법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네. 원내에서는 이 필리버스터 외에는 별다른 저항 카드가 없는 국민의힘은 이를 무조건 사수해야 한다라는 위기감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필리버스터 이 제한법 처리 여부는요. 향후 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완환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현안 질의에서 쿠팡의 부실한 대응과 미흡한 자료 제출이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가 오는 17일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고 추가 진상 파악에 나섭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진행된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쿠팡의 무성의한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특히 쿠팡이 대규모 유출 사고를 축소하려 했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개인정보 유출입니까? 노출입니까? 이 자료 보세요. PPT. 지속적으로 노출이라고 쓰고 있어요. 국민들에게 사기치는 겁니까? 저희 당에서도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쿠팡이 벌써부터 소극적으로 하고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사태 파악이 늦다는 것에 대해서 이에 과방위가 17일 청문회를 열고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쿠팡의 보안 시스템 문제 등 추가적인 진상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쿠팡 김범석 의장의 거취와 출석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당 차원의 대응책도 내놨는데 온도차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본을 지키지 않는 기업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급 정보 유출에 상응하는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반드시 집행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별검사도 채택하고 국정조사도 당장 실시합시다. 특히 쿠팡이 지난 6월 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 조용히 처리하려다 실패한 뒤 뒤늦게 관련 부처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서 청문회에서 어떤 사실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한편 청문회 하루 전날인 16일에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개최됩니다. 이에 과방위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계획서와 쿠팡 청문회 계획서를 각각 채택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 10개 군에 새로운 가능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서 농촌 기본소득이 농촌의 인구 감소와 상권 위축 그리고 공동체 약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단순 복지 정책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지역 재생을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월 15만 원이라는 금액은 단순 수당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 그리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여권에서 추진하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적에게 문을 열어주겠다는 무장해제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범여권이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동의 없이 이념적 편향과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서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 하는데 이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데 최후의 보루라며 폐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 한일 관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한일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 사업과 사도광산 문제 등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함께 추모할 수 있는 전향적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일 관계가 난관에 직면했을 때 양국 의회가 대화와 협력의 여건을 조성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온 만큼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 학점제가 현장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내년 개학 전까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입조처는 교사 업무 가중으로 한시적 기간제 교사 활용 등 현실적인 교원 수급 방안이 시급하고 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조처는 고교 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온라인 학교 학점이수 신뢰 확보, 사교육비 유발 방지책 마련, 그리고 대입 전형과의 정책적 연계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2월 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소년범 논란입니다.
미성년 시절 범죄 의혹이 불거진 뒤 배우 은퇴 선언을 한 조진웅 씨 논란에 정치권 일각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 잘못을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감쌀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미스러운 과거지만 충분한 반성과 숙제가 있었다면 사회 복귀의 기회를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한편 야권 일각에선 피해자들을 생각해서 조 씨를 옹호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일부에서 나오는 조진웅 옹호론을 언급하면서 좌파 범죄 카르텔 인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이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동안 조 씨가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행사에 특별하게 참여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해당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진영을 나눠서 공방을 벌인 사안은 아니라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문제는 여야 진영의 문제라거나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사실 자기 정치적인 어떤 의도로 해석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의 정서가 유명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 사람의 전력에 전범으로서의 과거 범죄 내용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힘든 내용이 있다고 하면 지금도 당연히 국민들께서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죠. 나경원 의원은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선 소년기 범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일에 대한 지나친 잣대라는 의견과 피해자들 고통을 생각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 달라진 혁신당입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는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특별법에 이 법무부 장관이 후보 추천을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헌 논란이 있다. 위헌 제청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민주당의 안에 수정 보완을 거쳐 범여권 공동 발의로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당이 주도해온 법안들에 대해서 우려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있고요. 필리버스터 때 의사 정족수를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예외 조항에 또 한 번의 예외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법리상 적절한가에 대한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집시법을 국민주권 정부 들어서서 집시법 개정안이 첫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이고 특히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고 있는 무제한 토론 제한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칫 소수 의견을 보호한다는 법안의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대통령 집무실 주변의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과 정당 현수막 규제법, 또 허위 조작 정보 규제법 등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혁신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냐는 질문엔 충분히 소통할 시간이 있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민주당의 법안에 제동을 걸면서 차별화 전략으로 정체성 확립에 나선 조국혁신당.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 키우기에 나서는 혁신당의 이막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을 앞두고 국회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다시 시작될 것인지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말씀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여당은 본회의에서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부터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제적의원 60명이 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소수 정당의 마지막 견제 장치마저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서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야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의 의견마저 무시하는 처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미 민주당에 의해서 절대 다수 의석으로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24시간 토론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인원 제한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법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입니다. 네. 네,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여당은 내란 재판부 설치를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하루 3차례 연속 의총을 열어서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여당의 법안 처리 방침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일까요? 네, 오늘 저희가 의총을 열었는데요. 의총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법안에 대한 대응책 논의라기보다는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사법 파괴 법안들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상세히 전하는 악법 국민 고발회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 왜곡죄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한다든지, 대법관을 증원하고 위헌적인 사심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오늘은 국민 고발대를 열었고요. 이 법안들이 올라온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 당으로서는 강력 대응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네네. 인사청탁 논란으로 김남국 비서관이 사직하고 문진석 의원이 사과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임명 의사를 이제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관련자 4명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안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이유를 좀 중점적으로 들어볼까요? 이거는 국민적인 여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모 신문에 의하면은 김현지 씨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정체를 밝혀야 된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진석 의원이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존엄 현지다, 애지중지 현지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한간에 많이 떠돌았었는데요. 사실상 김남국 비서관과 문진석 의원의 문자 내용에서 사실상 김현지 씨가 이 정권의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증명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부속실장의 권한도 아니거니와 1부속실장이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권한 남용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의 그 운영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와야 되고요. 그리고 한간에 내리지 않습니까? 김현지 씨와 스치기만 해도 중상이라고 김남국 비서관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현지 누나 우리 일자리로 신경 써달라 이런 자조 섞인 한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감찰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고 이제 수사까지 시작될 마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김현지 1부속실장도 수사를 해야 되고 이전 사례는 없는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국회가 새벽 배송 과로사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편 정부 여당은 정년 연장의 연내 입법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현안을 갖고 기후에너지 환노위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연말이 됐습니다. 예. 예, 며칠 이제 남지 않았는데요. 우선 연말 국회 상황을 짚어본 뒤에 현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 제한법 그리고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과 그리고 이제 이어질 12월 임시국회에 법안 처리를 하겠다 이런 강행 움직임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인가요? 네, 일단은 연내에 좀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은 분명히 밝혔고요. 네. 다만 이제 내용적으로 또 보완을 하거나 또는 협의가 필요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해서 수기를 거친 이후에 연내에는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연달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쿠팡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뭐 과로사, 정보 유출, 수사 외압 의혹 등이 불거지고 있죠. 오늘 그 중에서도 그 새벽 배송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10월에 새벽 배송을 마친 쿠팡의 택배 기사가 또 숨졌습니다. 이 새벽 배송을 하시는 택배 기사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새벽 배송을 한다라고 하면은 야간 배송하는 작업자들이 전날 밤 9시 정도에 나와서 다음날 아침 7시, 8시까지 온라이트, 쉽게 말해서 온라이트 근무를 하는데요. 이게 계속 그렇게 온라이트 근무를 합니다. 주야 교대도 아니고요. 매일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주 6일 근무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그러니까 365일 이 1년 내내 상당한 그 시간을 밤샘 근무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밤샘 근무가 얼마만큼의 노동 강도가 있냐면 정해진 시간 내에 배송을 완료해야 됩니다. 네. 반드시. 그리고 말하자면은 3회전 배송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구역 내를 세 번 정도를 계속 돌아요. 예, 이런 방식. 그리고 부가적인 업무를 해요. 배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프레시백을 회수한다라거나 그렇죠. 또 실제 그 택배 배송만이 아니라 분류 작업까지 하는 이런 식의 과외 업무들을 또 한다라거나 그래서 장시간 노동,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야간 노동, 이런 노동 강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상당 부분 극한적인 상황에 내몰려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네, 관련 이야기를 이제 좀 다른 시각에서 또 이제 바라보면 밤 12시에서 이제 새벽 5시까지 이제 배송하는 걸 전면 중단인가요? 이게 제한적으로 좀 어떤 수정안이 좀 그 들어갈 여지가 있는 건지요? 그 택배 노조의 요구는 그에 맞게 서비스를 조정하자 뭐 이렇게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말씀을 듣고 싶고 여기에 이제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이제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육아 부분도 많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국회 국민청원이 이제 5만 명을 넘어서 기후에너지 환노위 심사를 받게 됐는데 이 같은 이제 국민청원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 좀 그 어떤 포인트에 맞춰서 바라봐야 될까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런 노사정 그다음에 공익 소비자 단체 이렇게 다 포함해서 사회적 대화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택배 노조에서는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전면 금지가 아니고 일정하게 필수적인 어떤 그런 상품이나 이런 경우들에 한정해서 좀 조정하자라는 의견인데요. 좀 그건 하나의 의견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배송하는 과정에서 과로사라든지 사고사라든지 빈발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죽음을 목전에 두고 배송하는 이 배송 상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분명히 돌아볼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접점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접점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야간 근무만 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1년 12달 야간 근무를 하는 게 맞는 거냐. 교대 근무 뭐 이런 거 나오는 교대 근무라든지 또는 이 온라인 근무가 아니고 일정하게 야간 배송 시간은 좀 총량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한다라든지 또 우리가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갖고 싶은 자동차 그 이제 계약을 하면 몇 개월은 기다리는 게 최근에 이제 일반적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자동차 공장이 24시간 풀가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사회적 약속들이 야간 근무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택배는 그 정반대의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좀 필요한 시점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논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야기 오갔던 거 좀 알려주셨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과거에 사회적 합의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행 부분들을 좀 체크를 했고요. 또 사회 심야 배송과 관련돼서 어떻게 좀 접점을 찾을지에 대한 노사의 의견뿐만이 아니고 소비자 단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그리고 연구 용역을 좀 발주를 했습니다. 이 심야 배송이 네.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외국의 선례 이런 부분들을 좀 취합하고 또 정책적 대안까지를 담은 연구 용역이 좀 나올 거고요. 정부의 일정한 어떤 제도 개선책도 나오면 이런 것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네. 조금 충분하게 수기 과정을 거쳐서 일정한 사회적 합의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65세 정년 연장 문제 역시 국민들의 커다란 이제 관심사인데 민주당이 여러 안을 이제 현재 검토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2029년부터 2039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이제 올리면서 65세가 되기 전에 정년을 맞는 사람들은 퇴직 후에 1, 2년 더 이제 재고용을 하면서 그 소득 공백을 이제 메워주는 이런 안까지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체 뭐 국민의 뭐 17% 그 정도 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그 현장에서 일하는 국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절충안이 노동계와 경영계 좀 요구를 뭐 충족시킬 수 있을지 핵심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일단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출생 초고령화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선택이 아니고 불가피한 필수적인 방향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2030년 이후에는 그 노동 수요보다 공급이 좀 미달하는 상황, 즉 노동력의 부족 사태가 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고령층의 노동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노동계는 법적으로 정년을 만 60세인 현행법보다 또 더 높여야 된다라는 주장이고요. 재계는 자율에 맡기자. 그래서 만 60세 이후에는 재고용을 할지 말지를 사용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입장의 평행선이었는데 이 부분을 좀 절충해서 법적 정년 연장과 재고용 방안을 혼합하는 이런 방안들도 지금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지고 노사 좀 접점을 찾는 노력을 지금 긴밀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그 세대 갈등도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 그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젊은 세대들의 취업 기회를 빼앗아간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년 연장 특위 내에 청년 TF가 설치가 됐었잖아요. 근데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와 제로섬 관계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좀 어떤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팩트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과거에는 소위 말하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고령층 노동의 확대, 고령층 일자리 확대가 청년 고용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갈등 대립 구도가 상당 부분 사회적으로 많이 퍼져 있었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상당히 놀라운 지점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80% 이상이 정년 연장에 찬성합니다. 그 중에서 청년 세대 20대, 30대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청년 연장을 동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일정하게 경제적 활동을 했을 때 전체적인 가족의 어떤 생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동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OECD나 ILO에서 보면 이런 말씀드린 고용 대체 가설이 사실 설득력이 없고 근거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지점 짚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이 안정된 영역에서는 고령층이 안 나가면 청년층 일자리가 신규 채용이 좀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일면 타당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세대 상생 장려금이라든지 청년 고용과 충돌하지 않는 다른 여타의 장치들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 정년이 연장이 된다고 해도 이미 50대부터 퇴직이 시작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중년들도 또 고심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꽤 긴 시간 동안 공백이 생기게 되죠. 정년 연장보다는 이 10년 정도 이 공백을 메우는 게 우선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실제 법적 정년 연장이 현재도 만 60세지만 그 만 60세까지 근무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정년 연장이 전체적인 일자리 근무 기간, 소위 근속 기간을 좀 계속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정년 연장에 미달하는 그 갭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요. 예를 들면
고용안정지원금 제도라든지 네. 또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패키지 지원 사업을 확대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년 연장이 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 선거 공약이기도 했죠. 예,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정청래 대표가 연내 입법 의지를 현재 굽히지 않고 강하게 이제 피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사회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임금을 좀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년 연장을 하는 대신에 그리고 정년 연장을 전부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선택적 고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또 이야기들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예, 일단은 경사노위에서 논의 과정이 일부 있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걸 받아 안아서 별도의 특위를 꾸려가지고 올해 내내 좀 논의들을 했습니다. 각계각층이 다 들어왔어요. 노사만 들어온 게 아니고 청년단이라든지 공익단이라든지 전문가들도 다 들어와서 긴밀하게 좀 논의를 해왔고 저는 최근에 1, 2, 3안이라고 하는 세부 안을 좀 제시를 했거든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전히 노동계와 재계가 입장 차이는 있지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39년 또는 41년까지를 최종적인 만 65세 정년 연장 마감 기간으로 잡았거든요. 네. 앞으로도 따지고 보면 15년, 20년이 남은 거거든요. 그때 가면 만 65세 정년이라는 게 아마도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 정년 연장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접점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의원님께서의 그 의정활동 키워드는 단연 노동과 인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노동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서 국회 입성하시고 나서 1호 법안이 또 노란봉투법이었잖아요. 역시 노동계 정책 통으로서 활동하고 계신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순간도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던 그때를 꼽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추진하고 싶은 정책과 또 입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역구 현안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동이라고 하는 게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국가적 차원, 사회적 차원, 개인적 차원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우리 앉아 계시는 분들께서도 앵커분들께서도 사실 통칭하면은 노동자입니다. 그렇죠. 방송사에도 정말 다종다기한 고용 형태, 지위를 가진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노동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노동에 대한 것들은 정책이나 입법이 한 사회나 개인의 정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밀한 접근과 이런 의견 수렴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원칙적인 주장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의견 수렴과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다라는 자평이 아닌 평가들을 좀 받는 지점이 있고요. 여전히 그런 지점들을 국회에서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이 노동 영역에서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해보고 싶다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인 안으로는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 시행령 입법 예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해보고 싶어서 지금 심포지엄을 기획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좀 더 진전된, 개선된 어떤 이런 시행령 방안을 좀 모색하려고 하고요. 또한 축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플랫폼 프리랜서 이런 특수고용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책을 마련하는 데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지역구 현안에 대한 말씀도 좀 들어볼까요? 네, 지역구가 인천 쪽이시죠? 예, 인천 서구 을인데요. 거기가 소위 청라 국제도시라는 신도심이 있고요. 또 검암 경서동 연희동이라는 구도심이 반반 정도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청라국제도시는 주거 중심의 이런 도시에서 말 그대로 국제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2단계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다양한 어떤 그런 시설들과 기업 유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족도시로서의 성장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검암경서동, 연희동 같은 구도심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어떤 주거 개선이라든지 또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쾌적하고 살맛나는 그런 도시로 좀 탈바꿈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파워 인터뷰 마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을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관련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